안녕하십니까. 청년 세대와의 교류를 오늘 수업하게 된 오준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순서는요, 제 소개 잠깐 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로, 요즘 가장 핫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Z세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과 G세대가 합쳐진 말이죠. MZ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이 MZ세대의 부모라고 할 수 있는 X세대, 그 X세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자유분방하게 우리 뭐 신인류라고 그랬습니다. 신인류라고 그랬고 신세대라고 그랬던 X세대가 벌써 MZ세대의 부모 세대가 된 그 세대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보통 명사화가 되어 있습니다. 뭐 KKONDA라고 그래서 꼰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꼰대 지수, 꼰대 인덱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우리가 그러면 이 MZ 세대와 이들의 부모 세대인 X 세대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 같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한 1시간 정도 제가 진행을 하고요. 질의응답을 우리 김서정 씨와 같이 Q&A 시간을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사전 질문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그 교육혁신처 강사로 있고요. 제가 2010년 1학기부터 이번 학기까지 11년째 동국대학교에서 취업실전 전략과 직무역량과 기업 분석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공과대학 학생들이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 동국대학교도 이제 그 2010년의 학생들하고 요번에 듣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그 11년간의 어떤 세월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반이 50명인데요. 이제 두 반을 하고 있으니까 100명의 학생들을 수업을 하고 있는데, 뭐 강의도 강의지만 한 학기 내내 이제 이분들을 100명을 1대1 그 역량 코칭이라고 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지금까지 뭐 한 2,500명 정도 동국대학교 학생만 제가 오프라인 상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 대학생들의 어떤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가 작년부터 소프트웨어 200 고성장 클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성장 PD를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뭐 AI라고 그러죠. 뭐 자율주행, 또 자율주행 그 라이다 기반의 자율주행, 또 AR, 블록체인, 또 VR, 또 인공지능의 그 피부 스캐너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CES 쇼에서 2019년, 2020년 혁신상을 받은 업체가 있는데, 뭐 이런 업체들의 뭐 베트남 해외 진출 그 일종의 그 해외 마케팅이죠. 그래서 마케팅을 창업 멘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청년사업과 양성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4년제 대학 졸업하신 분,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도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4년제 대학 졸업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에서 동남아 4개국에 그 청년사업과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지에 가셔가지고 1년 정도 이제 어학연수, 직무연수를 받으신 후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기업이 한 9,000개 정도 나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입사원으로 취업하시는 게 아니고 초급 관리자로 취업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미얀마 멘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격 자기소개서를 비롯해서 뭐 면접 관련된 책을 제가 공저를 한 8권 정도 썼고요. 재작년에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60세 이상이신 분들 시니어 서비스 취업의 뭐 자원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을 써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지금 교재로 사용 중입니다. 이건 뭐 제가 썼던 책들이고요. 요거 작년에 제가 그 하노이에 있는,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그 보건대학교에 가서 제 멘티들이 이제 수료식 할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멘티들이 다 이제 그 글로벌 청년 사업과 양성 과정 과정은 코스웍을 수료를 했고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젊은 친구들하고 멘토와 멘티로 만난 것도 참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어떤 세대를 넘어서 교류를 한다라는 게 뭐 친구들하고 만나는 것만큼 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이분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뭐 아직까지도 뭐 저랑 이제 뭐 멘토 멘티는 다 끝났지만 아직까지도 뭐 카카오톡에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뭐 이렇게 뭐 문안 인사 정도는 주고받는 그런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건 재작년에 그 하노이 문화대학교에서 수료식 때 갔었던 사진이고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그 여자 연수생들이 베트남 전통 의상이죠. 이렇게 옆에 슬리시가 있는 아오자이를 입고 가운데 그 베트남 이 연꽃 색상이죠. 베트남 국영항공사인 베트남 항공의 어떤 로고 색깔인데, 저분이 이제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같이 사진 촬영을 했는데요. 저렇게 어떤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러는 것도 젊은 분들한테는 좀 추천드리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자, 이제 MZ세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MZ세대라는 건 보통 밀레니얼, 그러니까 200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또 G세대라는 건 그분들보다 조금 일찍 태어나신 분들, 뭐 1980년에서 2004년에 태어나신 분들을 우리가 MZ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 중에 한 17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천만 명이 되니까 뭐 3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이 MZ세대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을 보시면 자신을 위해서 쓰는 우리가 이제 구매력이라고 그러죠. 자신을 위해서 뭔가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력이 높으니까 아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기업의 어떤 마케터들은 이분들의 어떤 구매력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또 이분들의 특징이 ICT 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뭐 네이버 주니버를 가지고 초등학교 과제를 했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이나 패드나 뭐 랩탑이나 이런 부분들의 활용이 굉장히 높고요. 또 이제 많은 부분들이 뭐 N사나 뭐 G사를 가지고 검색을 하시는데, 인터넷 검색을 하시는데, 이 MZ세대는 검색을 유튜브를 가지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가지고 검색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죠? 동영상을 가지고 또 답을 해주는 또 다른 유튜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톡톡 튀고, 굉장히 또 쇼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 틱톡이라든가 이런 거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그 짧은 동영상들이 올라오는데, 역시 이 MZ세대가 그걸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또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뭐 공무원이나 보시면 이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한 60% 정도가 이 MZ세대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원수만 보고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기존의 뭐 부장님이나 이런 나이 드신 세대보다는 이분들의 인원수가 훨씬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직무 역량에서는 이제 R&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Role and Responsibil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MZ세대는 굉장히 그 자유분방하고요. 또 자기가 책임질 일은 똑부러지게 일하는,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하지만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되 굉장히 자유로움을 추구한다. 뭐 이 정도로 제가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또 7번을 보시면 이분들의 부모 세대가 이제 X세대인데요. 보통 이제 65년생에서 뭐 80년대 초반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 MZ세대의 이제 부모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X세대 자체가 굉장히 뭐 신인류다, 신세대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부모 자체가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컸던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중에서 뭐 압구정동의 뭐 오렌지족이란 단어들도 다 이 부모 세대 때부터 나왔던 단어고요.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자유롭게 큰 세대가 더 자유로운 세대를 지금 양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번을 보시면 MZ 세대들도 굉장히 영혼이 자유로운데 그들의 부모들 역시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중에서 부모도 우리가 뭐 아버지는 엄하시고 뭐 어머니는 자유롭고 뭐 보통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부모들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5년생이 이제 보통 55세에 저희가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이 되면 84만 명 정도가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55세 정년이 되기 때문에 올해 65년생이 은퇴를 하시고요. 내년에는 84만 명이 태어난 66년 말띠생들이 은퇴를 하십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67년생 양띠분들이 82만 명이 태어나셨고요. 그 다음에는 68년생 원숭이띠가 85만 명이 은퇴를 하십니다. 그리고 2024년이 되면 69년생 닭띠가 지금 많이 태어났죠. 93만 명이 태어났는데 이제 이분들이 은퇴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70년생 개띠가 90만 명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8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은퇴를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재취업을 하셔가지고 직장 생활 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자영업을 하시거나 1인 창업을 하시거나 뭐 소상공인 쪽으로 오시게 되면 그 업종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3대 통신회사가 있죠. 뭐 S사, K사, 뭐 L사가 있는데 한 회사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ERP라고 얘기를 하는데 Early Retirement Program, 즉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 통신사에서 명예퇴직을 한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른 주식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느 회사 주식이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하림이라는 회사의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육개라고 그러죠. 닭고기를 가공을 해서 많은 치킨 프랜차이즈에 납품을 하는 하림의 주식이 왜 많이 올랐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회사의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하고 치킨집을 차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치킨집의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림 주식이 굉장히 많이 폭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65년생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은퇴를 하시는데 저분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내년도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뭐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재미있는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KKONDA, 꼰대입니다. 꼰대. 그래서 이분들이 자주 쓰는 표현은 2번을 보시면 자꾸 옛날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요. 뭐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희화해서 뭐 많이 돌아다니는 뭐 여러분 표현대로 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뭐 동영상이라든가 웹툰이라든가 인스타그램에 보시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주로 하시는 표현이 내가 예전엔 말이야, 뭐 라떼는 말이야, 이런 표현을 입에 달고 사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요즘 젊은 직원들은 이런 표현을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이제 캔미팅이라고 그러죠. 회식 자리를 가시면 본인의 그 경험담을 무용담처럼 후배 직원들한테 나는 야근을 밥 먹듯이 했고 뭐 오늘 들어가서 내일 퇴근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또 그런 걸 자주 이야기하면 뭐 듣는 사람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적인 질문이죠. 먼저 뭐 이건 굉장히 신뢰되는 질문인데 나이라든가 뭐 결혼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프라이빗한 얘기를 물어본다고 그러는데요. 이건 굉장히 신뢰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건 뭐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적인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뢰되는 표현이라는 거죠. 요즘 많은 기업들이 이제 블라인드 면접을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뭐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아예 사진도 제출란이 없는데, 그래서 뭐 나이라든가 뭐 출신 대학이라든가 전공이라든가 학점이라든가 뭐 어학 점수라든가 전부 이제 블랭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부하들이 나와 시선을 회피한다. 그래서 뭐 옆에 뭐 회식을 한다 그러면 옆에 앉으려고 하질 않고, 부장님이 제일 뭐 고참이라고 그러시면 부장님하고 가장 먼 거리가 회식하는데 가장 또 서로 앉으려고 그러는 뭐 최고의 좌석이 되는 거죠. 뭐 스페셜 시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점심 식사를 나가셨는데, 물론 이제 막내 직원들이 저 수저 젓가락을 이제 세팅을 하죠. 그런데 저런 수저 젓가락을 세팅을 안 하면 기분이 또 심하게 나빠진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저희가 이제 의전이라고 그러죠. 뭐 프로토콜이라고 그러는데, 의전을 또 안 해주면 기분이 나빠진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꼰대에 해당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렇지만 나이는 많지만 또 굉장히 젊게 사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뭐 요즘 워낙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은평구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이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자출족이라고 그러죠. 정장에 뭐 이렇게 스니커즈를 신으시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또 그만큼 이렇게 또 굉장히 젊게 뭐 정장 구두를 신지 않고 뭐 운동화라든가 러닝화라든가 이렇게 착용을 하시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굉장히 또 젊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2014년에 그 국립공원공단에서 이제 외부 채용 면접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 국립공원 안에 등산 학교가 있습니다. 등산 스쿨이 있는데 저희가 경력직으로 인스트럭터 한 분을 이제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면접관으로 이제 질문했던 게 뭐였냐면, 주로 보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뭡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많은 지원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답변한 게 있습니다. 저는 수요일 날 10시에 하는, 밤 10시에 하는 MBN의 나는 자연인이다를 뭐 주로 봅니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뭐 거기에서 뭐 어떤 분들은 뭐 나는 뭐 출연도 하고 싶다 뭐 그러신 분도 계셨는데, 굉장히 그 이 50대 남성들이 굉장히 힐링을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전직을 하는 직장으로 국립공원 공단, 뭐 환경청, 뭐 산림청 이런 데를 굉장히 선호하는 말 그대로 이제 힐링을 하려는 니즈가 굉장히 높은 직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 50대 남성이 아마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 어떤 생태계에서 뭐 임원들하고 뭐 이런 신입사원이나 뭐 대리급들은 별로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생태계에서는 아마 부장님이 가장 높은 직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뭐 40대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50대 초반 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현재 상황이 다 저렇게 힐링을 하고 싶고, 뭔가 이 20년, 30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지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시면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이분들하고 커뮤니케이트를 해야지만 좀 뭐 친해질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 국립공원 공단 사례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그 타임지 커버에 나왔던 사진인데요. 저 굉장히 귀엽게 생긴 그 아이죠. 어린아이가 있는데 타임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아이 이름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아마 여명이라고 그러죠. 남아있는 수명, 여명이 142년을 살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게 2015년도 자료인데요. 이제 5년이 흘렀으니까 이 친구의 여명은 몇 년이 남았습니까? 그렇죠? 137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세대에 해당을 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137년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활동을 몇 살까지 하실 겁니까? 아마 뭐 60세, 65세, 뭐 80세 다양한 대답들이 있을 텐데요. 뭐 저하고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은퇴는 여러분들이 그냥 60세, 65세 기존에 하던 은퇴대로 하시고요. 나머지 내가 남아있는 수명, 그 남아있는 60세에 은퇴하신다고 그러시면 142세까지 산다고 그러시면 뭐 또 한 80년 정도가 남았죠. 82년, 남아있는 82년을 내가 뭘 하고 지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처럼 그 청년들 때부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웃나라 일본 자료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후생노동성에서 작년도 사망자 통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남성분들이 81.4세고요. 여성분들이 87.4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작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역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1945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패전국이기 때문에 한창 2차 대전이 정점으로 흘러갈 때 태어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뭐 물자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섭생이 좋을 수가 없죠. 이제 이런 분들도 다 남성 81세, 뭐 여성 87세를 사셨기 때문에 전후 세대에 태어난 그 일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100세를 넘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0세를 넘어서 사시는 이 시대에 정말 내가 경제활동을 언제까지 하고 그 이후의 삶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취미생활을 하시든지 아니면 귀농귀촌을 하시든지 뭐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든지 뭐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여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젊으셨을 때부터 많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3년 전이에요. 3년 전에 우리가 이제 저 노바티스라는 제약회사를 빅파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다국적 제약회사를 우리가 빅파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회사에서 킴리아라는 제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3세대 항암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3세대 항암제란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제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암킬러를 하는 거예요. 암세포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역할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그 암세포를 죽이는 조력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퍼라고 그러는데 조력세포를 또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조력세포가 암을 죽일 수 있게끔 활성화를 시켜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암 3기나 암 4기가 되면 의사 선생님이 보통 이제 준비하시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스테이지 3, 스테이지 4 되면 거의 다 이제 포기를 하는데 이거는 암 3기에 들어가는 환자도 이 제제를 맞게 되면 물론 한 번 맞아서는 안 되겠지만 암이 치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이 나온 지가 불과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가격은 얼마가 됐을까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제 하나가 US 달러 47만 5천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뭐 5억이 훨씬 넘는 돈이죠. 그래서 뭐 지금은 뭐 부자들만 맞을 수 있는데 아마 이제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점점 가격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암에 걸리셨는데 저 킴리아가 뭐 제제 하나당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마 100만 원이 아깝다고 저 제제를 구매를 안 해서 암세포를 죽이거나 이런 걸 안 하실 분은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합니까? 이제 암도 우리가 어느 정도 사망 원인에서 뭐 1, 2를 다투지만 앞으로는 이제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제 사고사만 조심하시면 뭐 100세 플러스 뭐 200세까지도 너끈히 사는 시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약이 2017년에 나왔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안젤리나 졸리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이 유택의 백인 여성은 목에 유전이 되는 그 유전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카 유전자라고 그러는데요. 이 브라카 지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안젤리나 졸리의 외할머니, 안젤리나 졸리의 어머니, 또 안젤리나 졸리 본인이 이 브라카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의 외할머니 또 안젤리나 졸리의 어머니는 다 이 유전병으로 여성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안젤리나 졸리도 자기가 그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절제술을 해서 자기는 그 여성암이 생기지 않게끔 손조치를 한 적이 있는데 불과 한 몇 년만 있었으면 이런 약이 나올 줄 알았으면 아마 절제를 하지도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2015년에서 2020년에 오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청년 2명이 노인 1명을 커다란 쟁반에 떠받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남았습니다. 2030년에 대한민국이 되면 청년 2명이 노인 1명을 봉양을 해야 되는 뭐 이때가 되면 아마 그 지금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 3호선이 지금 일반석이 롱벤치가 돼 있고 경로석이 양쪽 구석에 있는데 아마 10년 후가 되면 뭔가 레이아웃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석이 중앙에 롱벤치로 오고요. 여러 청년들이 앉으시는 일반석이 좌우 구석으로 가는 아마 그런 배치가 되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생산 인구,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도 줄어들고요. 노인만 많아지는 뭐 이미 뭐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지만 굉장히 저럴 때에는 청년들과 어떤 노인분들의 세대 갈등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10년 남았다라는 거죠. 뭐 4차 산업에서 여러분들 뭐 가장 지금 MZ 세대들 좋아하는 게 두 가지예요. 팡하고 마가라는 단어인데 팡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 잘 쓰시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뭐 구글이라는 거에 첫 글자를 따서 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마가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그래서 페이스북하고 넷플릭스를 제외하면 애플, 아마존, 구글은 팡에도 소속이 되고 마가에도 들어가는 정말 엄청난 그런 회사들인데 애플을 제외하고 보시면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은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넷플릭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봉준호 감독 잘 아시죠? 자, 옥자란 영화에 56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가장 좋은 스태프들하고 배우들하고 뽑아서 영화를 이제 만들어서 옥자란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흥행은 그렇게 성공을 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넷플릭스에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계속해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넷플릭스 유저들한테 봉준호 감독의 그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 이제 봄에 보시면 아카데미에서 저희가 사관왕을 받았는데 봉준호 감독이 그런 봉준호 감독의 인지도를 올리는데 넷플릭스가 옥자에 투자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에 오리지널 콘텐츠의 투자를 50억 달러, 우리나라 돈 한 6조 정도 되죠. 그래서 560억짜리 봉준호 감독의 옥자 같은 영화를 약 100여 편을 만들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콘텐츠에 173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한양대학교나 중앙대학교나 뭐 동국대학교나 뭐 영화 영상학과를 나오셔가지고 뭐 충무로에서 영화사 들어가서 뭐 제조부부터 연출부터 시작해서 조감독, 감독으로 입복을 하는데 뭐 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말 영화 학도라고 그러면 좋은 각본, 좋은 시나리오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저런 넷플릭스의 투자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 영화 학도한테는 굉장히 그 감독으로 진입하기 좋은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소프트웨어 200 고성장 PD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그 멘토링을 하고 있는 트윈이라는 회사입니다. 사장님하고 부사장님하고 그 5분 간격의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이 트윈인데 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자율주행 쇼핑 카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마트에 지금 한 50대가 납품이 되어 있고요. 롯데마트에 50대가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장에서 고객이 많은 날 전동 카트니까 이제 제가 쇼핑을 하다가 매대에서 물건을 집어서 피킹을 해서 저기다 집어넣고요.
계산대에 와서 뭐 무인 계산대에서 얼마든지 계산이 가능한 그런 카트인데 굉장히 젊은 사업가들이 굉장히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멘토링 할 때에는 뭐 직원이 한 30명 정도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통화를 해보니까 한 70명이 넘는다고 1년 만에 거의 한 2배 정도로 채용 인원을 늘렸더라고요. 작년 무역의 날에는 대통령 앞에서 저 시연도 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지지난달이죠. 8월 26일 날은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의 국내 그 차량을 트러킹하는 회사가 글로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 또 그 많은 웨어하우스라고 그러죠. 물류 창고에서 기존에는 이제 포크리프트라고 지게차가 상하차를 했었는데 뭐 그런 거를 좀 대체하려는 프로그램으로 MOU를 맺고 현대기아차 그룹하고도 굉장히 MOU를 체결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은 저희가 경계 없는 사회다, 보더리스 소사이어티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령과 성별과 국경과 인종, 또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촉감을 강조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상을 좋아하는 의식 있는 젊은 세대가 MZ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IBM 왓슨이라는 건 뭐 잘 아시죠? 뭐 인공지능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요. 온콜러지라는 건 이제 그 종양학을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도 제가 암 얘기를 했지만 암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고형암이라고 그래서 올건이라고 그러죠. 장기에 생기는 암, 뭐 간에 생기면 간암, 폐에 생기면 폐암, 뭐 신장에 생기면 신장암, 뭐 이렇게 해서 대장에 생기면 대장암. 그 우리 장기에 생기는 암을 고형암이라고 그러고요. 이 혈액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액암을 치료하는 우리가 진료 과목을 온콜러지, 종양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가천대학교 길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암센터를 개시를 해서 환자분들의 그 진료 차트, 우리가 카르테라고 그러는 진료 차트를 인공지능하고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 리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선택을 했어요. 뭐 인공지능한테 가겠습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환자분들이 이제 뭐 갈릴 거 아닙니까? 근데 환자가 갈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99.99%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가 똑같습니까? 그렇죠? 인공지능이 리딩한 거하고 의과대학 교수님이,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 리딩한 게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의사 선생님도 저 인공지능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직업을 뭐 전직을 하시거나 직장을 선택하신다고 그러시면 정말 이 로봇 또 인공지능 뭐 드론 뭐 이런 계통하고 경쟁하는 데를 좀 피해서 고르시는 게 해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우울한 자료인데 뭐 저녁 시간에 좀 우울한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올해 1분기에 저희가 합계 출산율이 0.9명입니다. 0.9명. 그래서 1.0명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라는 건 뭐냐면 가임 여성 한 명이 생애 주기 동안 출산하는 신생아의 총 인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사분기에 74,050명이 출생을 했는데요. 뭐 아직 2020년이 끝나진 않았지만 그냥 러프하게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올해가 아마 통계청에서 통계를 낸 이후로 한 해에 태어난 신생아가 30만 명이 깨지는 첫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0.9명이라는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아마 저희 정도 가는 나라가 싱가포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 합계 출산율이 적어지는 건 굉장히 좀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0.9명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요, 금세기가 끝나기 전에 대한민국 인구가 2,60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때가 되면 뭐 경제 인구도 줄어들고요, 뭐 노인만 많아지는 굉장히 기형적인 인구 분포를 가져갈 거다. 그래서 굉장히 좀 우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미래 직업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는 걸 뽑아봤는데요. 우리가 5번을 보시면 우리 그 MZ 세대가 시니어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도 있지만
과연 저 시니어 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조직 생활을 할 것인가. 그래서 10번을 보시면 우리가 소프트 파워라고 그러죠. 그래서 생각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말랑말랑하게 하시는 게 시니어들과의 협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참 뭐 말씀은 이렇게 쉽게 드리지만 굉장히 어려운 무거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와의 협력을 우리가 영화 인턴에서처럼 아주 뭐 로맨틱하게 로버트 드니로하고 뭐 NSY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건 또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5번하고 10번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니어들하고 협업해서 이 책이 2015년에 나왔는데요. 1인 제조란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도서관 같은 데 가시면 도서관에는 좀 구비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대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재영 작가인데요. 서울대학교 4학년 때 행정고시 재경직렬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고시 36회가 이마트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대표이사가 바뀌셨는데, 그분 역시 행정고시 36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분한테는 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분도 이제 계속 근무를 하셨으면 뭐 관세청에서 그 정도의 어떤 자리는 올라가실 분인데, 이분은 이제 관세청 사무관으로 했고요. 국비의학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이제 MBA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MBA를 하고 나서 RFID라는 걸 만드는 RF 캠프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20년째 1인 제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행시 재경직렬을 합격한다 그러면 대부분 다 뭐 공무원으로 어느 정도 뭐 보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다 박차고 나와서 본인이 RFID라는 그런 걸 또 제조하시면서 책을 쓰셨는데, 굉장히 하시면서 뭐 어려운 뭐 이야기, 또 힘들었던 이야기를 굉장히 담담하게 써내려 갔는데요. 지금 여기 청년분들이 많이 들으시니까 이게 2015년도에 뭐 한국경제신문에서 우수도서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빌려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대 간의 소통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있는 사진은 2016년 2월 7일이면 저희 그 설날 연휴 때 제가 인도네시아 반둥에 가서 저희가 글로벌 청년 사업과 양성과정 제 인도네시아 멘티들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했던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2015년 7월 31일 날 하노이 문화대학교에서 제 그 베트남 멘티들 수료식 할 때 제가 이제 축하해 주러 갔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월 7일이면 이제 설날인데, 저도 이제 뭐 가정이 있으니까 뭐 저도 이제 처갓집도 가야 되고 이제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어떤 개인적인 것보다 멘티들을 보러 인도네시아 반둥은 설날에 눈이 오지 않습니다. 뭐 바로 적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그 외국에 나가서 연수하면서 굉장히 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시점이기 때문에 가서 뭐 저렇게 저녁 식사를 했었던 거고요. 또 수료식이라는 건 1년 동안 고생한 거에 대해서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하노이를 가서 이렇게 격려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세대 간의 소통이라는 건 전 그렇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뭔가를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저는 잔소리라는 거 뭐 저 스스로 많이 느끼고요. 가급적이면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말은 가급적 줄이고 지갑은 빨리 열라,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사실 만고에 질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여러분들하고 뭐 차도 자주 마시고 식사도 자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소통하는 데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이 X세대가 굉장히 자유분방한 세대였고, 또 그분들 역시 자유롭게 청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솔직하게 접근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신다고 그러시면 아마 그분들도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부모 세대인 X세대가 전혀 그런 거를 이해 못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달라고 그래서 뭐 제가 뭐 강사이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조금 더 산 그 인생의 선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것도 좀 뭐 꼰대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뭔가 일을 했을 때 내가 거기에 어떤 지식 자본이라든가 물적 자본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일을 중단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야 될 때 우리가 이 콩코드 펠로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콘코드는 뭐 아시겠지만 영국의 브리티시 에어웨이즈하고 에어 프랑스하고 합작을 해서 1969년에 만들었던 굉장히 저 날개를 보시면 삼각형의 델타 윙을 가진 굉장히 아름다운 그 항공기 기체를 가진 초음속 여객기입니다. 그래서 뭐 초음속이라는 건 들으시면 이건 뭐 민항기에는 쓰지 않는 속도죠. 마하의 속도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전투기나 뭐 여기에 들어가는 걸 마하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빨리 날다 보니까 이게 그 초음속 진입할 때 벙 하고 한번 터지고요. 또 통과할 때 벙 하고 터져가지고 두 번의 그 슈퍼소닉 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인근에 도시로 날아가게 되면 굉장히 뭐 시민들도 놀래고 가축들도 놀래고 이러기 때문에 먼 바다로 이제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항속거리가 길어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있었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뭐 대륙간 이동을 하기 때문에 뭐 빨리 이동을 하시는 분들은 뭐 가격을 얼마든지 더 주고라도 저 항공기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잘 하다가 2000년 7월 25일 날 파리 샤를르 드골에서 뉴욕 JFK로 가다가 에어프랑스 4590 편이 이륙한 지 88초 만에 저 연료 탱크에 불이 붙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그래서 우리가 실속이라고 그러는 스톨로 추락을 해서 저 기체에 탑승한 탑승객 전원과 저게 샤를르 드골 공항 인근의 호텔에 떨어졌는데 호텔의 투숙객도 일부 사망을 해서 11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콩코드가 이제 운항을 중지했는데 젊으셨을 적에 뭐 여러 가지를 해보시는 거 좋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보시는 건 좋은데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이 아깝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중단을 해야 될 때 중단을 하지 않으면 썬크 코스트라고 그러죠. 저 매몰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내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매몰 비용 저감도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들어간 노력이 아깝고 그런 거 다 압니다. 알지만 우리가 썬코스트를 줄여야 된다는 것, 또 콩코드 펠로시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몰 비용 저감이 여러분들 청년 시절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기에 1년이라는 시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들한테 1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황금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누실명이라는 시인데요. 당나라 시대 때 문인인 유석이라는 분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뭐 당나라 시대 뭐 명시 백선을 하면 뭐 꼭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한번 운을 띄우고 뭐 여러분들이 그 읽어주셨으면 좋겠지만 제가 운을 띄우고 한번 풀이까지 해보겠습니다. 이거 검색하시면 누실명 전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프린아웃을 하셔가지고 한번 전시를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운을 띄우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불재고 산이 높지 않아도 유선 증명 신선이 있으면 유명한 산이고 수불재심 물이 깊지 않아도 유용 증령 용이 있으면 신령한 물이다. 사시루실 이곳은 비록 누추한 집이나 유어 덕형 오직 나의 덕으로 향기가 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을 가시던 어느 모임에 가시건 그 장소가 화려하고 뭐
아주 뭐 럭셔리한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 나타나시고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출근을 하시면 여러분의 덕으로 향기가 나고요. 여러분 뒤에는 이제 헤일로라고 그러죠. 이렇게 광배가 나타나면서 여러분한테 쭉 스포트라이트가 들어오고 여러분 주위에는 이제 까맣게 암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덕으로 향기가 나는 인생을 사시라는 뜻에서 이 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한번 전시 감상을 해보시면 정말 저렇게 뭐 1200년, 1300년 전에 참 저런 시를 지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까지는 여기까지고요. 그 사전에 저희가 그 질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김서정 씨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 청년 네트워크 부위원장으로 있는 김소정입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비 인재개발협회 전무로 계시고 또 동국대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신 오준일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올해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우리 한국 기업의 세대 갈등과 기업 문화 종합진단 보고서에 의하면 직장인이 63.9%가 세대 차이를 느낀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면 한번 우리 교수님께서 2020년 덕담과 함께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첫 번째, 전 청년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상사와 갈등이 생길 경우 청년 입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저는 동국대학교 강사고요. 전 청년님께서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뭐 2020년도 다 갔는데, 뭐 마지막까지 올해 희망하셨던 거 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사와의 갈등은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이제 직장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 힘의 벡터값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조직이라는 생태계에서 보면 누가 그 포식자고 누가 그 하부에 있습니까? 당연히 상사가 포식자에 있겠죠. 그러면 뭐 내가 이제 인파워링이라고 그러죠. 과연 내가 힘이 내가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세대 갈등이 생기냐 하면 예전처럼 조직 생활에서 뭐 소정 씨도 조직 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을 배우는 거를 뭐 OJT를 통해서 배우고 또 뭐 사수와 부사수라고 그래서 선배 사원들한테 우리가 일을 배웠었는데 요즘 MZ세대는 일을 어떻게 배웁니까? 자, 아까도 그 수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내가 업무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플랫폼, 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회사에서 어떤 선배들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그 먹기 싫은 삼겹살과 소주를 놓고서 그래서 끊임없이 고장난 라디오처럼 그 흘러나오는 그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충분히 업무적인 노하우라든가 또 워낙 이분들이 이제 컴퓨터라이징이 잘 되시기 때문에 구태여 내가 듣지 않아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세대 갈등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김청년 분께서 네. 질문해 주셨는데 회사에서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를 어떻게 하면 설정을 할 수 있을지 네. 물어보셨습니다. 우선 뭐 김청년 분께도 올해 하시는 거 다 잘 되시길 마무리 짓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 요즘 뭐 고용노동부에서도 뭐 일생활 균형이라고 그러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워라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근무 시간 이후에 뭐 카톡이라든가 뭐 문자 메시지를 뭐 보내지 않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좀 멀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라는 데는 물론 이제 자기가 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지만, 직장인이란 건 어떤 겁니까? 그렇죠? 내가 계약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장을 나오게 되면 예전에 아무리 친했던 내 옆자리 동료라고 해도 이렇게 뭐 매일 출근해서 억지로 만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뭐 조직을 떠난 후에는 그 사람들하고 밖에서 만나기가 뭐 밥 한번 먹자라고 뭐 약속은 매일 하지만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꼰대스러운 표현을 빌리자면 삼국지에 그 손욱과 조조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뭐 손욱은 잘 아시겠지만 조조의 책사 중 한 명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조조가 자기로부터 마음이 떠났다라는 걸 이 사람이 알아채는 어떤 이벤트가 생겨요. 자, 조조가 손욱한테 빈 찬압을 보냅니다. 그래서 순욱이 깨닫죠. 나하고 조조의 관계는 빈 찬압이 뭘 뜻하죠? 쇼인 관계구나. 그래서 이제 순욱이 굉장히 낙담을 하는 적이 있는데, 이거를 잘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사회생활은 어쨌든 우리가 그 어떤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사적으로 이렇게 뭐 관계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우리 부서 직원들하고 뭐 소주 마시러 가고 뭐 볼링 치러 가고 그럴 시간에 차라리 외부에 나가셔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동호회가 있으면 밴드에 가입을 하시든가 이러셔가지고 그 동호회 사람들하고 차라리 나랑 일면식도 없고 뭐 일로 엮인 사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분들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사회적인 네트워킹을 하시는 게 훨씬 개인의 어떤 그 커리어 면에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동호회를 여러분들이 만드셔가지고 인터넷에서 만나시니까 얼마나 또 부담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박청년 분께서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상급자가 사담을 많이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뭐 박청년님께도 뭐 똑같은 뭐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뭐 몇 달 안 남았습니다. 2달하고 조금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이루시는 거 다 이루시고요. 먼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상사에 따라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좀 대가 세고 좀 심지가 굳으신 분 같으면 빽 한번 소리 질러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대가 세지 않고 나는 정말 MBTI를 해보면 굉장히 난 내성적이다 이런 분이라면 뭐 참고 지내시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너무 이렇게 속에 여러분들이 그 쌓아두고 계시면 그게 또 다 스트레스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할 말과 안 할 말의 어떤 그 경계를 여러분들이 이 중간값을 찾는 게 사회생활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나.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젊기 때문에 yes or no를 분명히 밝혀주시는 게 조금 사회생활 할 때 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직무 역량에도 이게 뭐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싸가지 없다라는 건 있습니다. 싸가지 없다. 근데 착하다라는 건 직무 역량이 없습니다. 그만큼 내가 할 말을 하고 내가 취사 선택을 자기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표현을 들으실 수가 있죠. 근데 착하다라는 건 결국 뭡니까? 내가 퇴근해야 되는데 선배가 일을 던져주고 갔어요. 그래서 그 싫은 소리 못하고 이렇게 야근을 하고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내가 내일을 남아서 연장 근무를 하면 일도 배우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걸 못 느낍니다. 물론 힘이 들겠죠. 근데 내일이 아니고 선배 일을 맡아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동기부여도 안 생기고 이 모멘텀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정말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건 여러분들이 그 중간값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답을 드린다면 제 경험상 저는 이제 사담을 만약에 상사분이 하시면 저도 사담하는 편이거든요, 같이. 이거는 괜찮을까요? 그러면 더 정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신없게 만듭니다.
아, 혼란한 틈을 타서. 네. 이거 좋은 경우도 방법이네요.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다음 질문은 송청년 분께서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젊은 세대에 대해서 일반화적인 발언을 했을 때 조금 화가 나거나 뭐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청년이면 열심히 해야지 뭐 청년이니까 열심히 열정을 가져야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좀 불편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뭐 이분 같은 경우도 뭐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글쎄요, 뭐 그래서 뭐 예전에 많이 이제 회자됐죠. 뭐 그 S대학교의 뭐 K 교수님이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패러디를 했습니까? 아프니까 뭐 환자다 이런 표현들을 하셨는데 저는 가장 좋은 게 젊은이의 특권은 솔직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좀 아프니까 좀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도움을 청하시는 게 좋고요. 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똑똑한 세대시고 100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저희가 여성분들이 100년 전에 뭐 평균 키가 142cm라고 그래요. 근데 뭐 지금 뭐 여성분들 평균 키가 뭐 164cm라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신장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만 보도 여러분들 뭐 물리적으로 뭐 피지컬도 굉장히 체력도 좋아지시고 또 뭐 여러분 부모님 세대만 보셔도 그러실 거예요. 뭐 지금 보시면 예전에 어머니 세대들이 뭐 마담 포라 뭐 이런 것들을 입으셨는데 지금 뭐 백화점 매장 가시면 그런 매장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50대, 40대 여성분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입는 영캐주얼 가서 옷을 사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하게 내가 젊게 입겠다가 아니라 그만큼 마음 자체가 굉장히 젊어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를 해서 뭐 젊은이들이 뭐 일을 더 해야 된다라든가 뭐 인사를 더 잘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아까하고도 뭐 겹치는 답변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임계점을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한 3번 정도 들어주시다가 한 번 정도는 빽소리를 내시는 그런 결기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닌 건 아니다. 뭐 불편하다. 그렇죠. 뭐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 솔직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변청년 분께서 질문하셨는데 좀 깁니다. 사내 세대 갈등이란 결국 수직 구조를 추구하는 관리자 세대, 뭐 베이비부머라던가 X세대의 집단주의, 권위주의, 뭐 인본주의 가치관과 수평주의를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개인주의, 평등주의, 물질주의 가치관의 충돌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두 그룹의 가치관 공존을 위해서 수직구조와 수평구조의 사이의 절충구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먼저 그 변청년 역시 올해 뭐 희망하시는 건 다 이루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가장 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는데 수직 구조 또 어떤 탑다운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수평적인 의사 구조 그러면 이 교집합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수평구조와 그 수직구조의 교집합 말씀이시죠? 교집합 일 아닐까요?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분 회사의 뭐 부장님, 뭐 이사님, 그분들이 입사했을 때 25년 전을 한번 돌아가 보면 그분들이 여러분처럼 뭐 정말 뭐 교환 학생을 갔다 오고 어학연수를 갔다 오고 뭐 토익 900점에 뭐 오픽 IH, 뭐 AL 이런 등급을 받았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그분들 중 대부분이 토익 시험을 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조직의 장으로서 여러분 생태계의 최고 정점에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제일 피라미드를 놓고 보면 가장 하부에 있는 뭐 세렝게티를 표현을 드리자면 누 때나 뭐 그런 계급인 거죠.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나라 어느 조직이든 간에 가장 정점에 있는 분들하고 밑에 있는 분들하고 어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지금 제가 뭐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그 동국대학교에서 11년 동안 이렇게 그 강의를 하다 보면 가장 똑똑한 세대들이 지금 여러분 세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전 역사상 뭐 제가 다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가장 똑똑한 세대들을 여러분 관리자가 관리를 하는데 제가 한번 반문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과연 그러면 그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그러죠. 정말 그 컴피턴시가 있는가를 제가 반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아마 이건 뭐 어느 기업을 막론하고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우리가 패러럴과 버티컬의 그 접점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 그런 문제 같은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청년 분께서 이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또 하셨죠? 질문이 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최대 사내 세대 갈등 해소를 위해서 업무 효율을 증대시키고 수치적 이윤으로 이어진 실제 기업 사례가 있다면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시면 네, 알려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제가 2015년도에 그 신입사원 86명을 14박 15일 동안 그 신입사원 입문교육할 때 신입사원 입문교육 운영위원을 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북 청주에 있는 심텍이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이제 PCB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티드 서킷 보드라고 그러는 그 여러분 컴퓨터에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판이 있죠. 보드가 있는데 그걸 생산하는 회사인데 주로 이제 납품하는 거래처가 삼성 반도체하고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에 납품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86명 그 신입사원 연수하면서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입사원 연수하다가 더 좋은 기업에 합격을 하게 되면 중도 퇴소하고 연수 기간 중에도 이제 그 회사를 가는데 뭐 제가 운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86명이 전원 다 그 연수를 마치고 대표이사 회장님한테 사령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뿌듯하게 생각하는데 그 기업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어떤 인재상이 이렇습니다. 뭐 나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보면 상사나 동료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허위 보고를 할 필요가 없고 뭐 내가 잘못했으면 가서 뭐 한번 이렇게 꾸중을 듣고 이제 끝나게 되겠죠. 근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하가 상사한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 거짓말 돌려막기가 머리가 아주 좋으면 상관이 없지만 머리가 이렇게 썩 뭐 좋지 않으면 언젠가는 들통이 나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또 나는 우리 직원을 형제 자매 대하듯이 대한다. 굉장히 가족적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가장 추구하는 게 man of integrity입니다. 그래서 진정성이 있는 사람, 진정성이 있는 직원을 가장 그 회사의 핵심 역량으로, 핵심 비전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조직 문화라든가 그런 걸 보면 좀 개인적으로 뭐 외부에서 본 거지만 굉장히 나름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더 큰 대기업도 많겠죠. 그렇지만 그 정도 규모에서 뭔가 사람의 진정성을 가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아까도 뭐 협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방송 보고 계시는 분 중에 혹시 뭐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시면 뒤에 사람이 올 때까지 이렇게 출입문에 그 손잡이를 잡아주시는 분 계시면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게 불과 5초밖에 안 되거든요. 뒤에 사람 오는 데까지 손을 잡아주는 게. 근데 그런 것이 남을 배려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젊은 우리 청년분들한테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타는 부분을 카라고 그러거든요. 카라고 그러는데 그 카에 타고 계실 때 누가 이렇게 막 뛰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린 버튼을 눌러주시면서 한 5초 정도 그 엘리베이터를 잡아주는 게 같이 타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같이 사는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건데 누가 사람만 나타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아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이렇게 깻잎 한 장 거리로 오고 있는데 문이 닫혀서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생각해 보니까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가 좀 생각이 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에서 해외 본사를 둔 이제 외국에 좀 취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 같은 경우엔 굉장히 직원들한테 복지도 좋고 분위기도 아주 유쾌하게 만들고 수직이 아니라 수평 구조라고 들었거든요. 꼭 근무했던 항공사 얘기도 좀 해주시죠. 거기서 뭐 좀 네. 그런 경험이 있으셨으면 아, 뭐 저- 이니셜 처리를 하면 되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중동에 이 항공사에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뭐 정말 그냥 뭐 사무장 뭐 아니면 뭐 매니저 뭐 이런 분들이랑 아주 그냥 친구처럼 뭐 이름을 그냥 부르고 이렇게 뭐 거의 헤이 이러면서 아주 친구로 친근하게 좀 할 말도 하고 뭐 잘못된 부분은 이제 매니저한테도 잘못됐다 뭐 이렇게 저의 주장을 좀 강하게 어필할 수도 있었고 또 매니저가 또 수긍을 하기도 했었고 아니었지만은 저를 뭐 리포트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대항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구조였거든요. 뭐 안 좋게 저를 인사고과를 쓰려고 하는 경우에 제가 대항을 하거나 뭐 이렇게 좀 저의 주장을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광장동에 뭐 그 쉐라톤 호텔이 있고 그 옆에 이제 W 호텔이 있잖아요. 그래서 W 호텔 같은 경우는 뭐 전부 영문 닉네임을 가지고 호칭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을 부르는 거죠. 뭐 만약에 내가 뭐 제이슨이다 그러면 제이슨 이렇게 불러주는데 그게 뭐 직급이 높고 뭐 캡틴이냐 매니저냐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윗사람이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문화가 된다 그러면 뭐 호칭 없이 그냥 나 매니저로 통화를 하건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런 거를 용납을 못하는 문화라면 이게 호칭만 바뀐다고 무슨 조직 문화가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젊은 분들도 많이 그 뭐 요즘 이제 주니어 보드라고 그래서 뭐 젊은 뭐 청년 중역회의 뭐 이런 것도 많이 활성화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실 수 있으면 자꾸 개진을 해주시면서 조직 문화를 바꾸시는 게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청년이 말씀해 주신 건데요. 민감한 이슈이기도 한데, 네. 의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전 시대에서는 이제 가능했던 그런 약간 농담, 뭐, 예를 들면, 현 시대에는 이제 야한 농담이라던가, 뭐, 음담 배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장난식으로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기성세대가 야한 농담을 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표현을 확실하게 했는데, 그냥 넘어가라. 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청년으로도 기성세대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뭐 요즘 워낙 이런 뭐라 그러죠?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잘 돼 있으니까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뭐 충분히 여러분들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뭐 불쾌함을 느낀다 그러면 그거는 뭐 어떻게든 희롱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가급적이면 뭐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뭐 요즘 시대에 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해하실 분들도 아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색하시면 좋은 것들이 나오셨을 것 같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사의 젊을 때 신입사원 시절을 보시려면 우리 KTV 뭐 국민방송 이런 걸 보시면 뭐 전원일기라든가 아주 옛날에 오래된 드라마들을 틀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시면 그 당시에 뭐 직장 생활의 풍속도라든가 뭐 TV 손자병법 이런 걸 보시면 90년대 초반에 대기업의 직장 문화를 잘 다룬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진산이라는 회사의 뭐 자재과라든가 디자인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드라마였는데 뭐 거기 나오신 분의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한번 보시면 90년대 초반에 정말 호칭 자체가 그랬습니다. 뭐 미스김 그렇게 불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 그런 거 보시면 요즘 여러분들 뭐 꼰대라고 그러는 여러분 어떤 직장 상사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조금 뭐 이해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이제 그 청년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좀 거절의 확실한. 근데 그거는 싫다고 그러면 저는 그래요. 싫다고 그러면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해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참는다라는 게 뭐 미덕이었다는 시절도 있지만 지금은 참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하게 의사표현을 하시는 게 젊은이의 어떤 특권이자 젊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상사님께서 네.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과 상사가 각자 회사에서 이것만은 꼭 지켜주자라는 네.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네. 무엇일까요? 라고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제가 그 면접에도 많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건데요. 이제 만약에 그 신입사원에 그 여성 지원자가 오시면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거를 물어보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커피를 아침에 탈 수 있느냐 그런 아주 그런 질문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지금 2020년 10월인데 뭐 그런 질문이 나오냐 하시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걸 물어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업무상으로 꼭 커피를 타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해외에서 손님이 왔다라든가 그런데 우리 부서에 여직원이 저 혼자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럴 때는 본인이 타야겠죠. 근데 아침에 뭐 회의하면서 커피 브레이크를 가졌습니다. 그럴 때에는 각자의 머그컵에다가 뭐 알아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게 정상적인 기업이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전상으로는 여러분들이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커피를 타는 게 뭐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뭐 여러분들이 뭐 저하고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으니까. 네. 수정 씨는 어때요? 그런 경우는? 저는 사실 이제 서비스직에 오래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뭐 윗 어른들 뭐 높으신 분들을 하도 많이 좀 접해 와가지고 네. 사실 저도 이제 좀 당황스럽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말 안 하지 않아도 찾아줍니까? 전 그냥 네, 찾아 드리는 편입니다. 뭐 그 정도는 제가 뭐 승무원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사실은 좀 나오는 거라. 근데 또 아니신 분들은 좀 아니라고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싫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또 어떤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그 층이 져가지고 어차피 직장 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배우자보다 더 오래 근무하는 데가 직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너무 여러분들이 건조하게 직장 생활 하시면 또 사람이 사는 곳인데 뭐 지금 비타민 같은 거 여러분들이 큰 통에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뭐 옆에 사람이 동료가 비타민 꺼내 먹더라도 좀 먹게끔 하는 것도 좋은데 또 그걸 못 먹게 하느라고 이렇게 뭐 열쇠로 잠궈 놓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뭐 그런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인 것 네, 같습니다. 직장 생활이 워낙 스트레스가 많으니까요. 네, 서로가 함께 이렇게 좀 사탕도 나눠서 먹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벌크통에다 놓고 뭐 캔디 하나 먹는 거야. 뭐 또 어떻습니까? 그런 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사를 지금 다니고 계신 홍청년이시거든요. 네. 양양에 계신 홍청년께서 상급자가 본인의 실수인데 그거를 이제 하급자에게 이제 떠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책임 전가죠. 책임 전가.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건 뭐 그냥 제가 맨입에 가르쳐 드리긴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 메모를 꼼꼼히 하세요. 메모를. 그래서 만약에 회의를 하신다 그러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장님이 어떤 커멘트를 하셨다. 또 우리 대리가 어떤 얘기를 했다라는 걸 꼭 메모를 해두세요. 그래서 이 메모는 결국은 기록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시는 거 이상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해놓으시고 나중에 그분이 뭐 다른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이날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리마인더를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주위에 뭐 요즘 다 뭐 스마트폰에 뭐 메모장에다 메모를 하시는데 뭐 그런 것도 좋지만 그냥 아날로그적인 다이어리하고 필기구를 항상 지참을 하셔가지고 메모를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네, 사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사실 이제 상사분께서 예전에 이제 제가 면세점에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 약간 인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좀 부탁을 하셨어요. 네. 이거 너 알바니까 아니면 인턴이니까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근데 이제 그걸 그런 해주는 게 뭐예요? 뭐 약간 뭐 이렇게 프로드인가요? 네, 약간 이렇게, 이렇게 경위서를 이렇게 너가 쓰면 안 되냐. 내가 실수를 하면 내가 너무 높은 직급에 있기 때문에 큰일이 나니까 네가 좀 맡아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근데 하시더라고요. 그 면세점에서는 뭐 이렇게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없었어요? 뭐 그런 걸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채널 같은 게 없었어요? 있었는데 사실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그때 사실 뭐 그냥 그래야겠다. 그냥 그렇게 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상사분이 그거 빼고는 근데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사실 그냥 그렇게. 근데 저는 좀 소정 씨랑 얘기가 다른데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라면 저는 그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둘 중에 하나가 뭐 결론이 나겠죠. 뭐 제가 떠나든가 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저 어렸을 때 아무튼 그랬습니다. 지금은 또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렇게 뭐 이야기하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 계셨을 거고 저처럼 발끈해서 뭐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어느 게 정답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은 또 그 다음에 똑같은 경우가 생겨도 이야기를 못할 경우가 생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직장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절하는 방법도 또 터득을 하게 되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많이 좀 나날이 청년들이 경험을 많이 하면 또 저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근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거절 처리를 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직급이 상사고 나는 뭐 하급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눈치 보고 이러는 것도 젊은 분들이 조직 생활하시면서 눈치 보고 이러는 거 정말 보기 싫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회사에서 청년들이 다른 세대와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